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저하고 같이 전기기사 실기 공부를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일단 실기 수업하기 전에 필기 합격하셔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필기 공부하느라고 참 수고 많았어요. 일단은 필기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필기 합격했으나 우리가 자격증을 완전히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기까지 실기론 관문을 통과해 줘야죠. 근데 실기는요, 필기하고는 약간 공부 방법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본수업하기 전에 실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전기사 2차 실기 합격을 위한 어떤 올바른 학습 방법 해서 잠깐 설명한 다음에 본수업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실기는 필기 수업할 때하고 좀 틀려요. 공부하는 방법이. 일단은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1차 필기는 사지선장 객관식이고 2차 실기는 100% 전부 다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여러분들 어려운 점이 뭐냐면 객관식 시험하고 이제 주관식 시험하고 이제 여러분들 적응을 해야죠. 그래서 2차 실기는 무조건 100% 주관식 문제다. 자체가. 자, 그러면 이 주관식 문제를 갖다 우리가 올바르게 학습하기 위해서 2차 실기를 위한 정확한 학습 방법이, 자,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실기는요 단답, 그죠? 제가 OT 강의시에 설명했지만은 단답 있고 크게 보면 수변전 있고 시퀀스 제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단답 내용을 먼저 공부하라. 왜 그러느냐? 일단 단답 문제가요 제일 많아, 양이.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출제 빈도도 비율이 거의 단답형이 70에서 8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단답이란 게 사실 우리가 크게 구분하면 실기가 그냥 크게 구분하면 단답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수변전이 있어요. 수변전 설비.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보통 시퀀스 제어가 나오거든요. 시퀀스. 자, 그러면 단답이 왜 제일 양이 많으냐? 수변전하고 시퀀스 뺀 나머지가 전부 다 단답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교재에서는 이제 단답도 쪼개놨는데 저는 편의상 수변전 설비와 시퀀스 부분을 뺀 나머지 전부 다 단답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양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 수변전 설비는 여러분들 시험 보면은 보통 한 18문제 정도 내거든요. 한번 시험 볼 때마다. 그럼 18문제 중에서 수변전 설비 보통 한 문제 정도 내지는 많으면 두 문제 정도. 거의 한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에 시퀀스도 얘도 한 문제 낼 때 있고 한 두 문제 낼 때 있어. 그럼 보세요. 뭐 한두 번 했다 그러면 합해봐야 한 세네 문제밖에 더 돼요? 그럼 세네 문제니까 18문제에서 세 문제 빼버리면 15문제가 전부 다 단답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기는요, 합격의 관건이 뭐냐면 단답이야. 거의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단답형이 70에서 80% 이상 출제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단답 공부할 때 그 공부의 시간이 제일 많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양이 많은 단답 먼저 공부해라. 자, 그 다음에 단답을 우선적으로 먼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가 수변전 설비도 이제 해야 되는데, 수변전 설비는 단답 내용을 알아야만이 수변전 공부가 아주 쉬워져요. 그럼 만약에 단답을 모르고 수변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 푸실 때 이해 자체가 안 돼. 그래서 단답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수변전을 그 다음 공부하는 게 맞는 순서죠. 그랬을 때 단답을 내용을 먼저 우선 공부하는 이유가 두 번째, 수변전 설비는 단답을 공부한 후에야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수변전 먼저 공부하는 셈이 있는데 그러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수변전을 하기 전에 단답을 먼저 공부해라. 그 다음에 단답이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거기에 합격의 그 당락은 단답의 결정력을 봐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퀀스 있잖아요. 시퀀스는 좀 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좀 쉽게 내는 거예요, 출제가. 그 다음에 시퀀스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랬을 때 시퀀스는 난이도가 비록 쉬운 내용이고 문제에서 한두 문제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퀀스는 무조건 그 문제 정답을 맞아줘야 돼. 그래서 시퀀스 번에는 완전히 박사배에서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면 거의 100% 맞자. 그러니까 시퀀스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그럼 무조건 맞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그래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가장 일단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시퀀스는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시퀀스는 기본적으로 점수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수변전 설비 단답을 맞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실기 시험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실기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단답을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정확도가 있어야 되느냐 정답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단답이다. 자, 그 다음에 특히 단답 쪽에서 시험장에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모르는 문항도 빈칸으로 남겨두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실기시험은요, 전부 다 100% 주관식 낸다잖아요. 그때 그 답안지에 빈칸 남기면 안 돼. 그러니까 빈칸 남길 건 그건 무조건 빵점 처리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 모르는 문항도 빈칸으로 남겨두지 말라라는 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가장 흔한 문제가 이런 예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선 있잖아요. 전선의 구비 조건 5가지를 쓰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단답의 기본적인 대표적인 문제 형태거든요. 그러면 전선의 구비 조건을 몇 가지 쓰라는 얘기예요? 5가지 쓰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써야 돼. 그러면 5가지 무조건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뭐 내용을 충분히 아는 사람들은 이 5가지 충분히 쓰겠죠. 손쉽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자고. 전선의 구비 조건 5가지 쓰시오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전선의 구비 조건 5가지 쓴다. 그러면 전선이란 거는 가장 중요한 구비 조건이 전류를 갖다 잘 흘려줘야죠. 그죠? 그러면 전류를 잘 흘리려면 전선 구비 조건 첫 번째가 뭐 있어요? 전선의 도전율이, 그죠? 도전율이 좋을 것, 아니면 높을 것, 충분할 것, 이런 내용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건 첫 번째 도전율이 좋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선의 구비 조건 뭐가 있어야죠? 전선은 튼튼해야죠. 그래서 전선은 기력 강도가 우수할 것, 좋을 것,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기력 강도가 우수할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선의 구비 조건 세 번째가 뭐였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내서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세 번째는 뭐 있어요? 전선이 쉽게 잘 구부러져야겠죠. 그래야 전선 접속하기도 쉽고, 전선 설치하기도 가설하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전선의 가요성이 풍부할 것.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우리가 전선은, 특히 속내는 전선이 무거우면 안 되겠죠. 가벼워야 된단 말이야. 그럼 네 번째가, 비중이 작을 것.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성질은 다 나왔잖아. 근데 이게 없다고 해서 이제 이거 기억 안 난다고 해서 이거 5번째까지 남겨놓지 말라 이거지.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선 구비 조건이 도전율이 좋아서 전류가 잘 흘러야 되고, 또 전선은 튼튼해야 되니까 기력 강도가 우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선은 쉽게 잘 구르니까 가효성이 풍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선 가벼워야 되니까 비중이 작을 것.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 한 가지 더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생각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이 빈칸을 절대 남겨놓지 말라 이거죠. 왜? 이거 빵점 처리한단 말이에요, 여기를. 아셨죠? 그러면 그냥 손해보잖아요. 여기서 5점짜리다. 이 문제가 5점짜리다. 그러면 만약에 4개 썼다 그러면 4점 주느냐? 절대로 안 그래요. 4개 썼는데 4점 줘야죠. 5점인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있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예상한 것이 4점 주는 게 아니고 부분 점수를 2점이나 3점 줄 가능성이 있어요. 5가지 다 안 썼다 이거지. 그래서 뭐 하나 뺐는데 1점 빼느냐, 그게 아니거든, 원리가.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이 빈칸을 남기지 말라 이거지. 이 빈칸 하나 때문에 점수차가 한 3, 4점 차이가 나거든요, 잘못하면. 아시겠죠? 그럼 뭐들 써야 돼? 뭐요? 전선의 구비 조건.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 전선은 생산량이 많아야 되잖아요.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 이거 써도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전선은 가격이 쌀 것.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가격 같은 거 쓰기 좀 뭐하면 전선은 오랫동안 사용이 되잖아. 그럼 부식이 적을 것. 우리가 쓸 게 많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절대로 빈칸 남기지 말라. 어떤 것들 써라. 그럼 생각하면 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위의 내용에서도 도전율이 좋을 것. 갑자기 시험장에 도전율이라는 게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죠? 그러면 도전율이 좋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전류를 잘 흘려야 되잖아요. 그럼 전류를 잘 흘리면 도전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도전율이라는 게 생각이 안 나면, 한번 봐, 도전율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시험장에서. 그럼 뭐라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비슷한 거 써야 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류가 잘 흘러면 뭐가 작아야 돼요? 저항이 작아야죠. 그죠? 그러면 도전율이라는 말이 생각 안 나면 이렇게 고쳐도 되죠. 뭐? 전선의 저항이 작을 것. 저항이 작다는 얘기는 전류를 잘 흘린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도전율이 좋을 것도 답이지만 전선의 저항이 작은 것도 답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기력 강도가 우수할 것. 뭐 이런 말은 쉬우니까 금방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긴장하게 되면 기력 강도란 말이 생각 안 날 수 있잖아요. 뭔가 전선이 좀 튼튼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뭐더라? 기력 강도란 말이 생각 안 날 수 있죠. 그럼 있으면 되잖아. 전선이 뭐 튼튼할 것. 이것도 답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채점자를 애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다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가요성. 이런 가요성이란 말도 전문 용어잖아요. 그럼 가요성.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알았으니까, 가요성이라는 게 전선이 잘 굴어지는 거구나. 그렇지만 시험장에서 갑자기 가요성이라는 생각 안 나. 그러면 쉽게 구부러질 것.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출제자가 이거 맞게 해준단 말이에요. 채점자가. 아시겠죠? 비중. 이런 말도 생각 안 나.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벼울 것. 무게가 가벼울 것.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절대로 모르는 문항도 빈칸으로 남겨두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설명 문제를 책의 답과 똑같이 쓸 필요까지는 없다. 지금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질문 받는 게 있어.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설명하면 도전이 좋을 것, 교육관도 우수할 것, 가요성이 풍부할 것, 비중이 작을 것,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들어와요. 뭐라 그러면, 내가 잘못해 시험장에서, 도전율이 높을 것이었었는데요? 이러면 안 되나요? 도전이 좋은 말이나, 도전이 높은 말이나 똑같은 말이거든. 아시겠죠? 책의 답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이렇게 고쳤었다. 안 되느냐? 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책의 답에 연연하지 말라 이거야. 이런 세세한 우리말 한쪽 바뀌는 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죠. 책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왜? 이 공부하는 요령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책하고 똑같이 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야.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도전이 좋을 것, 도전이 높을 것, 도전이 양호할 것,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아시겠죠? 아니면 전선의 저항값이 작을 것, 그것도 같은 답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설명 문제를 책과 답과 똑같이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왜? 책에 있는 그 답 풀이도요, 어차피 수업하는 선생님들 다 답을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표현 방법이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산 문제는 답의 단위를 반드시 표기한다. 그 다음에 소점은 조건에 딴다. 세 번째,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명심해야 돼요. 자, 계산 문제는 답의 단위를 반드시 표기하라. 무슨 말이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로 전류 I를 구하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류 I가 0.3018 이게 나왔다 그지? 그럼 답에 이렇게 쓰면 틀려요. 왜요? 전류라는 거는 단위가 뭐야?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잖아. 그러니까 답에 만약에 계산기 쳤더니 0.3108 나왔다, 3018 나왔다 그랬을 때 0.3018 이거 끝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류 단위가 뭐냐? 전류는 암페어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위는 반드시 표기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위 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필기 때도 단위 강조한 이유가 있는 거야. 공학의 기본은 단위거든. 그 다음에 소점은 조건에 따른다.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다음에 전류를 계산하고 다음 회로에 뭐 예를 들어서 전류값을 계산하고 전류를 계산하고 그죠? 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권에 단 해놓고 결과는 계산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이렇게 조건을 단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계산 결과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거는 뭐 지금 소수점 넷째 자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답해놓고 계산 결과는 이거고 우리가 답해놓고 전류 I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소수점 셋째 자리 뭐예요? 여기죠. 여기서 반올림 하라는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소수점 반올림하면 요 1은 반올림은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정답은 뭐가 돼요? 정답은 0.302 된다는 얘기죠.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한다는 게 이제 소수점 둘째까지 표시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자리에서 하나, 둘, 셋 여기서 반올림 하는 뜻이거든. 아시겠죠? 만약에 넷째 자리에 반올림하면 8이 반올림하니까 2가 되는 거 같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로건 따라라 이거지.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에서 다음 회로에 전류를 계산하고 뭐뭐에 설명하셨을 때 이런 밑에 조건이 없어.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소점 몇 자리에서 반올림 말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기본 원칙이 뭐냐면 계산은 항상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야. 두째 자리까지. 표기하는 게 기본 원칙이야. 그래서 이런 조건이 없을 때는 항상 우리는 계산 수학은 소점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반올림 해줘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반올림은 역시 0.1은 반올림이 안 되죠. 그죠?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럼 0.30이라고 해줘야 된다 이거지. 물론 이제 0.3이라고 해서 잡으면 돼요. 0.3A 또는 0.30A. 그냥 보통 이런 경우는 0.3A로 쳐는 게 일반적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원칙이, 어떤 조건이 없을 때는 원칙은 소점 2채까지 표시한 게 원칙이야. 근데 문제에서 유독 문제에서 소점 4채짜리에서 반원이 많아. 이런 조건이 있으면 그대로 해줘야 돼.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4채짜리에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4채짜리에서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반원이 많다는 얘기거든. 그럼 8은 반원이면 되잖아요. 그건 답은 어떻게 돼요? 그때는 i는 0.30 뭐가 되는 거예요? 18이 아니고 2가 된다는 얘기지. 만약 4채짜리에서 반원이 많아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점은 조건에 반드시 따른다. 근데 이런 조건 따르지 않고 그냥 본인이 마음대로 그냥 임의대로 정해서 하면은 잘못하면 시험 문제에서 잘 풀고도 오답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단위 주의하라. 단위 변도 표기해라. 단위는, 그 다음에 소점은 문제 조건에 그대로 따라줘라. 이게 실기할 때 기본 원칙이에요. 자, 이래서 제가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어떤 주의할 사항이라든가 학습 방법. 우선은 우리가 실기는 단답 우선적으로 공부해라. 제일 양이 많고 또 출제 빈도가 제일 높으니까. 그 다음에 수변전은 단답 한 다음에 하는 게 가급적이 좋겠더라. 뭐 그렇다는 건 100%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단답보다 수변전 먼저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게 이해가 되고 자기가 이게 소화가 되면 돼. 그러면 수변전 좋아하는 사람은 수변전 먼저 공부해도 괜찮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단답을 알아야 수변전도 이해가 되겠더라 이거죠. 거의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시퀀스는 좀 그래도 위에 단답보다는 좀 비중이 작은 편이니까 좀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니까 시퀀스는 나중에 미뤘다가 나중에 공부해도 가능하겠더라. 대신 시퀀스는 우리가 반드시 점수를 따야 될 부분이니까 완전하게 기울두자. 시퀀스가 중요치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 비중은 단답에 많이 두자는 얘기죠. 왜? 결국에는 단답이 실기 합격에 거의 결정적으로 작용하니까. 그 다음에 수변전은 중간에 이제 단답하면서 수변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약간 미뤘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퀀스는 먼저 해도 괜찮아. 시퀀스하고 단답은 또 별도니까. 자기가 시퀀스를 유독 좋아한다 그러면 시퀀스 먼저 해도 좋은데, 근데 뭐냐면 단답이 원칙 분량이 많다 보니까 단답 어려운 부분을 갖다 먼저 해놓는 게 나중에 시험 임박했을 때는 더 유리해진다는 얘기예요. 제 의견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실기 공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